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한 11살 흑인 소년에게 경찰이 오히려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경찰과 차량 절도 용의자 간의 목숨을 건 격투 장면이 생생히 잡혔습니다.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굶주린 채 생활하던 7남매가 구조됐고 부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남성에게 $7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물가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소비 지출 역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이른바 PCE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4.4%가 상승했습니다. 3월 상승률이 4.2%였으니까 들어세였던 오름폭이 다시 커진 셈이고 전문가 전망치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산정하는 이른바 근원 PCE 가격지수 역시 4.7%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좀처럼 꿈쩍을 않고 있지만 소비자들 씀씀이는 더 커져 지난달 전체 개인 소비 지출 규모는 한 달 전보다 0.8%가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중심축입니다. 강력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오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The US economy has proven resilient. Consumer demand has held up particularly well. This is good news. 미국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건 좋은 뉴스지만 강력한 긴축으로 경기를 둔화시켜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예측 시스템을 보면 다음 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70% 가까이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5.5% 구간이 되고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We see the federal funds rate remaining at 5.25% to 5.5% until late 2024. In other words,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for longer.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백악관과 의회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또다시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 하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밥굿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까지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연방 규정을 무효화하는 의회 검토법에 따라 발의됐는데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유력하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은 상원은 민주당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의 이탈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11살 흑인 소년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11살 흑인 소년 에이드리언 머리는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도착한 경찰은
오히려 소년에게 총을 쐈습니다. 에이드리언의 어머니는 그레그 케이퍼스라는 흑인 경찰이 찾아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무장 상태였는데도 손을 들라고 소리쳤고 에이드리언도 경찰 말에 따라 손을 들었지만 케이퍼스가 가슴에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이 총격으로 폐가 손상되고 갈비뼈 골절과 간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 왜 총을 쐈는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디애놀라 경찰국은 사건 조사를 위한 영상 제공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급 휴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총에 맞은 소년의 키가 4피트 10인치로 작은데 6피트나 되는 경찰관이 소년을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경찰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해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뉴멕시코주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잘못 찾아가 엉뚱한 사람을 사살했고 2021년 9월에는 뉴저지주에서 자기 집 뒷마당에 침입자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모두 1,079명이며 올해 들어서는 407명이 경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 중 절반이 백인이었지만 흑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흑인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비율은 백인의 2배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10대 소년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텍사스주 텍사케나 교회에 있는 가정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한 소년이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올해 18살의 세자르 올랄데와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던 중 화장실에서 5살 난 남동생 등 일가족 4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 가족에게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은 식인종으로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소년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찰과 차량절도 용의자 간의 목숨을 건 격투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들어서는 유홀 차량. 빨간 모자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내리고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어 경관이 남성을 경찰차까지 데리고 옵니다. 갑자기 남성이 경찰의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빼앗으려 달려들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남성이 완력으로 경찰을 경찰 차량 안으로 밀어넣고 차량이 뒤로 급발진합니다. 경찰차는 바로 옆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했고 뒤늦게 도착한 다른 경관들의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경관은 등 뒤로 남성에 의해 제압당한 상황. 결국 다른 경관이 남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총격 사살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경관은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권총 집에 이중 잠금 장치가 돼 있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If he were to have lodged that gun free from the officer's holster, would have killed him, would have executed him.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총격 사살과 관련해 당시 주유소 영상과 다른 3명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모두 공개하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펜스를 넘어 황급히 도망치고 파란색 유니폼의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아마존 배송 직원이 자신이 배송한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범을 쫓는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절도범은 직원의 호통에 물건 주인까지 나타나자 결국 물건을 들고 달아난 공범이 향한 곳을 알려줬고 이후 아마존 직원은 훔쳐간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채 트레일러에서 생활하던 7남매가 이웃의 신고로 구출됐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버려진 트레일러에 7남매를 방치한 부모가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의 한 주민이 트레일러 공원에 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듯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거주하고 있는 7명의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냉장고에 자물쇠가 걸린 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저체중으로 보였고 머리에서 벌레가 나오는가 하면 치과 수술과 시력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아이들의 거주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이들을 인근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4세에서 16세 사이로 모두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사회성이 결여돼 사람들을 만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어린이 복지를 위협한 7개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간호사가 체포됐습니다. 서부 펜실베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40세의 간호사 헤더 프레스디는 지난해 말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간호시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55세의 남성과 83세의 남성이 갑자기 사망했고 73세의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족들은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숨진 2명은 당뇨 환자가 아니었는데도 프레스디가 인슐린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레스디는 2건의 살인을 비롯해 살인미수, 가중폭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보석금 없이 버틀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남성에게 7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플로리다주의 버거킹 화장실 앞에서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허리 부상을 입은 올해 48살의 리처드 툴레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 병원 치료비에 70만 달러가 들어가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100만 달러, 앞으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277만 달러,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한 예산 355만 달러를 더해 총 78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버거킹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이 너무 과도해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LA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동성애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노스할리우드 사티코이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는 성소수자 교육이 예정된 6월 2일 자녀의 등교를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학생들에게 동성애 커플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한 학부모들은 행사 당일 학교 앞에서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사태에 관련 LA 통합교육부 측은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지하철에 600명에 육박하는 노숙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조사 결과 지하철 운행이 마감되는 매일 밤 평균 555명의 노숙자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이 끊긴 이후 이들은 역사 인근 또는 공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에 자리한 유니언역에는 무려 137명의 노숙자들이 머물고 있고 노스 할리우드역에는 112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통과하는 메트로 D라인의 윌셔 웨스턴역의 경우 55명의 노숙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메트로는 무임승차를 일삼고 지하철 내부 환경을 저해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메트로 지하철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조종사들의 경험 부족으로 활주로에서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 공항 이용이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활주로 등에서 항공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거나 스치면서 기체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잇따라 항공기 충돌 사고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뉴욕 JFK 공항에서
활주로를 건너가던 아메리칸 항공기와 이륙을 준비하던 델타 항공기가 충돌 직전 겨우 멈춰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사건이 발생해 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텍사스주 오스틴 공항에서 페덱스의 화물기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다가 지상에서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항공기에는 총 131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항공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여행객이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조종사들의 경험 부족과 관제사들의 집중력 저하 등이 겹쳤다고 지목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인원 감축에 직면했던 항공업계에서 그간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돼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라면 올해 사고 건수가 지난 20년 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숙련된 연방항공청 관제사 수는 1,268명으로 그때까지의 10년 동안 중 가장 적었습니다. 당국은 2021년 8월 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항공사들의 최근 비행 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모니터링하고 일선 직원들의 피로와 관련된 잠재적 오류를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항공안전당국은 현재 기존 방법을 검토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있으며 항공사와 규제당국은 안전 문제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공유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위협의 조짐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철도공사와 제휴관계를 통해 신개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국내 5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대상이며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에는 철도편을 통해 한국 내 8개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레일앤에어라고 명명된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심사를 마친 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 지방 주요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 시 최종 목적지로 가는 KTX 탑승권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서울역에 자리한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수화물 위탁과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공항 도착 후에는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여행객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채 한도 협상과 경기 침체 등 악재와 바닥론이 충돌하면서 이번 주 증시는 사자와 팔자로 좀 대립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엇갈렸습니다. 지금 이제 유일하게 다우존스가 이제 지난주 예를 들어서 0.3% 올랐는데 이번 주 다우존스가 1%를 하락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0.3% 떨어졌던 것은 3배 정도를 더 크게 이제 하락했는데 다우존스 빼 나머지 네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새로운 9개월 최고치를 쳤고 특히 이제 네스닥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는 현재 네스닥이 올해 들어서 벌써 23%를 폭등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9.2%를 폭등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는 올해 들어서는 0.2% 떨어진 지점으로 이제 마감했으니까 5개월 동안의 다우존스만 유독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스닥 이번 주에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매수 심리에 불을 붙인 호재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호재를 발표했는데 뭐 예상했던 거 보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수익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고 앞으로 향후 이제 매출 수익 전망, 매출 전망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약간 불안했던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 쪽으로 완전히 패닉 바잉으로 몰려간 거죠. 결과적으로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시는 심리가 집중된 네스닥에 집중된 기술주 관련들, 반도체, AI 관련 주식들도 완전히 몰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는 어제는 이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로 끝나고 네스닥만 플러스로 끝났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다 나란히 오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들의 연관된 집중된 패닉 바잉이 전체적인 장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3대 지수가 오른 건 이번 주 처음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호조를 기록했는데 6월 금리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거가 지난주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예상보다 늘어난 신규 주택 판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1% 정도가 늘어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된 내구재 주문이 1% 감소를 예상했는데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는 결국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또 연준에서 가장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다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가 예를 들어서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4.4%가 나왔고 지금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4.7%가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물가가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고 아주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나 조짐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달 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가 지난주 동결 가능성이 확실히 높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다른 베이비 스텝이죠. 인상 가능성이 62%로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을 완전히 역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고 인상 인하 가능성이 각각 25%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연준 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지표 알려주시죠. 일단 다음 주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카고 PMI 또 구인 이직 보고서 또 거기다가 베이지북도 나오고 ADP 민간 고용 거기다가 이제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주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이거마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다음 주에 고용 지표가 약간이라도 또 확실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노동 시장에 좀 이제 쿨다운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